재능과 덕이 부족한 내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조선 조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청나라는 조선 정부에게 만약 너희가 우리와 화친을 하고 싶거든 왕의 동생과 정승을 보내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이 청나라의 요구에 맞춰서 왕의 동생과 정승을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가짜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종실인 2층의 품계를 올려 군으로 봉하여 왕의 동생이라 칭하고, 또 형조판서 심집에게 임시로 직함을 주어 정승으로 칭하여 적진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2층이라는 사람은 원래 왕의 동생이 아닌데 왕의 동생이라고 하고, 또 심집도 정승이 아닌데 임시로 직함을 줘서 이 사람이 정승이다 하면서 적진에 보낸 거예요.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해서 적진에 갔는데, 처음에 청나라는 이 두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지난 정묘호란 때도 가짜 왕자로 우리를 속였는데 이 사람은 진짜 왕의 동생이 맞느냐? 그때도 조선이 가짜 왕자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또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같이 갔던 심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놀라운 발언을 하는데요. 나는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비록 오랑캐라 하더라도 속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는 사실 정승이 아니라 임시직함이다. 그리고 같이 온 이 사람도 진짜 왕의 동생이 아니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려요. 나는 거짓말 못해 하면서 솔직하게 다 실토를 한 거죠. 그래서 심집이 갑자기 진실을 다 폭로하니까 그 같이 갔던 2층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2층이 깜짝 놀라서 아니다, 심집의 말은 틀렸다. 이 사람은 진짜 정승이 맞고 나도 진짜 왕의 동생이다 하면서 변명을 해요. 이렇게 한 사람은 진짜라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은 난리 잡기라고 하는 기록에 나오는 것이고 실제 인조실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랑캐가 이 사람이 왕의 동생인가 하니 심집이 대답하지 못했다. 또 그대는 진짜 정승인가 또 물으니 심집이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록에는 그냥 심집이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만 적고 있어요. 근데 심집이 묻는 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만 하고 있으니까 적들이 좀 의심이 됐겠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오랑캐가 박난영은 청나라 진영에 있었던 조선인이에요. 그래서 이 박난영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난영이 진짜 왕의 동생과 정승이 맞다고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오랑캐가 크게 노하여 박난영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도 이 사람들이 가짜 신분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 가짜로 온 이 사신들을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세자를 보내야 강화를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전에는 왕의 동생을 요구했는데 이제 오히려 요구가 더 한 단계 높아졌어요. 이제는 너희가 세자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청나라가 강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세자를 보내라고 더 강한 요구를 하니까 조정에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인조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대책을 논의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재능과 덕이 부족한 내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인조가 정말 처절한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 신하들의 대표였던 김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급박하게 되었으니 평복 차림으로 몰래 성을 빠져나가 영남이나 호남으로 가십시오. 김유의 이 건의에 대해서 인조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어찌 종친과 신료들을 사지에 버려두고 나 혼자만 탈출하여 도망간단 말인가? 나 혼자는 갈 수 없다. 너희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다고 인조가 했습니다. 인조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김유가 이렇게 합니다. 일이 급박하니 강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묘호란 때보다 몇 배는 더 굴복해야 허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앞으로 어떤 계책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한테 선택지는 강화밖에 없다. 화친을 하는 일밖에 없다 하면서 더 굽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인조가 이렇게 한탄을 해요. 300년 동안 온갖 정성으로 중국을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원수인 오랑캐에 신첩이 되려 하니 매우 애통하다. 그러면서 인조가 또 이렇게 한탄을 해요. 반정으로 임금이 된 지 14년이 되었는데 내가 변변치 않고 형편없어서
끝내 금수와 같은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무슨 면목으로 지하의 선왕들을 뵐 것인가.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반정을 일으켰는데 정말 면목이 없다. 이렇게 신하들한테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조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도 인조가 또 탓했던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른바 척화파들에 대한 탓을 합니다.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연소한 자들이 생각 없이 과격한 논의만 주장하여 오늘의 이 같은 화란을 부른 것이다. 지난번에 저들의 사신을 박하게 대하지만 않았다면 형세가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조는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과격한 논의만 하다가 그 강경론자들의 과격한 논의 때문에 오늘의 이 같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인조도 그게 좀 겸연쩍었는지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도 해요. 그때는 나 역시 그것이 정론이라 생각하고 물리치지 못했으니 이제 와서 어찌 남 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강경론자들이 그런 강한 발언을 할 때 인조도 동조를 했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게 정론인 줄 알았어. 그게 맞는 말 같았어 하면서 자신이 동조했던 것을 시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이렇게 자신을 자책한 다음에 세자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지난날의 우리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세자를 보내라 한들 어찌 감히 거절하겠는가. 인조가 이런 말을 꺼내니까 이제 분위기가 세자를 보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만약 일이 급박하면 신이 마땅히 가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은 대답 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유 등 대신들도 세자가 가야 한다고 의논을 정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은 빨리 강화를 해야 된다. 세자를 보내서라도 화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인조는 세자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 여러 사람의 뜻이 이와 같으니 내가 세자를 보내겠다. 이것은 종묘사직과 백성을 위한 일이다. 인조는 빨리 화친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세자를 보내겠다. 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조도 그렇고 조정의 분위기가 세자를 보내는 쪽으로 결정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인물이 바로 영화에 나왔던 김상원이었습니다. 김상원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화친은 해서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요. 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조판서 김상원이 면대를 청하여 화친하는 논의의 부당함을 극렬하게 아뢰니 임금이 얼굴빛을 바꾸었다. 김상원은 이제 척화파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세자를 보내야 한다고 논의를 했던 그 신하들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맹세코 세자를 보내자고 한 자들을 죽여서 결코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겠다. 정말 발언이 세죠. 김상원은 이 말을 하고 인조한테 가서 세자를 보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데 김상원이 들어가 김유의 면전에서 비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말라 하였다. 김상원의 이 행동과 발언으로 인해서 세자를 보내야 한다고 하는 의논이 갑자기 쏙 들어가게 돼요. 화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척화파들의 입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조의 입장 역시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날 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군신상하가 함께 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화친의 길은 이미 끊어졌으니 이제는 싸움만이 있을 뿐이다. 화친을 위해 세자를 보내기로 했던 인조가 이제는 화친의 길이 끊겼다. 싸움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선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조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싸워서 이기면 위아래가 함께 살아남고 싸워서 지며 위아래가 함께 죽을 것이다. 오직 죽음 가운데서 삶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기면은 사는 거고 지면 그냥 죽는 거다. 한번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들에게 바라건대 각자 충성을 분발하여 기필코 저 오랑캐들을 물리쳐 큰 복을 도모하라. 네, 어찌 상을 아끼겠는가. 싸움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인조가 갑자기 싸움의 의지를 밝히니까 신하들도 인조를 따라서 싸워야 한다는 강경론자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3사,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 이 3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화친을 주장한 사람을 참살하라고 주장했다. 이제 강경론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광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라를 그르친 최명길의 목을 베고
김상원을 정승에 임명하면 군에 사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최명길과 김상원이 각각 주화파와 척화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을 죽이고 척화를 주장하는 김상원을 정승에 임명을 하면은 군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싸우다가 죽자. 화친은 없다. 이렇게 이 사실을 완전 못 박으려고 한 겁니다. 당시 그 조정 내의 분위기가 얼마나 불탔는지 이제 화친의 화자도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심렬이라는 사람이 화친하는 계책을 세워서 청하니까 온 조정이 크게 격분해서 심지어 그 상소문을 불살라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인조 역시 심려를 이제 겁쟁이다. 겁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좀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 조정이 뭔가 전사가 되어서 한번 저 청나라랑 붙어보자. 우리 한번 끝까지 싸우다 죽자. 막 이런 전투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인조는 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내비치는 걸까?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밖에서 오는 구원병, 근황병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조가 각 도에 있는 감사와 병사들에게 이런 유시를 내립니다. 적들이 성을 포위한 지 벌써 엿새째가 되었다. 내가 이 고립된 성에 갇혀 위태롭고 급박한 지경이니 밤을 새워 달려와 임금의 위급함을 구해라. 자신을 구하러 와줄 그 의병들과 백성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오랑캐들이 감히 황제라 칭하고 우리를 업신여겼기에 내가 천하의 대의를 위해서 그 사신을 단호히 배척했다. 이것이 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오랑캐 놈들이 갑자기 흉악을 부려 군사를 이끌고 저돌적으로 나오므로 나 역시 이곳 남한산성에 들어와 주둔한 것이다. 나는 기필코 이 성을 사수하고자 한다. 이 교서를 보고 백성들이 달려오기를 인조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조가 백성들에게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지혜롭지 못하고 어질지 못하여 너희 백성들을 저버린 적은 있지만 너희들은 어찌 차마 군신의 의를 저버리고 나의 위급함을 모른 척 하겠느냐. 내가 못나서 너희 백성들을 저버린 적은 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밉다 한들 너희 백성들이 설마하니 이 임금을 버리겠느냐. 좀 구하러 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조의 이 교시를 받은 백성들이 과연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평소에 자신들을 저버렸던 저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남한산성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 생각이 좀 드는 교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에 갇힌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조선 정부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지금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때 중국 황제의 생일을 챙기는 일을 해요. 승정원에서 이렇게 아뢰었다고 합니다. 내일은 명나라 황제의 탄생일입니다. 비록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예는 패할 수 없습니다. 문무신료들과 함께 망골례를 행하소서. 이 망골례는 저 멀리 중국 북경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황제를 향해서 절을 올리는 행사인데요. 그렇게 조선 조정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 명나라 황제의 생일을 챙기게 되는데 인조가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신하의 나라가 되어 명나라를 섬겼고 명나라가 길러준 은혜는 임진년의 최고에 이르렀다. 이것은 망고에 변할 수 없는 대의다. 우리가 임진을 한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의 은혜가 크다. 우리가 명나라를 섬기는 건 변할 수 없는 대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저 오랑캐 놈들이 명나라를 유린하고 있다. 너희 백성들은 모두 명나라의 은혜를 받은 처지이니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느냐. 인조가 백성들한테 너희도 명나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명나라 덕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도 오랑캐와 화친하면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많았을까? 그러면서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항상 민생을 위한다는 것과 명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인조가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남한산성에 처음 들어왔었던 초기만 하더라도 인조가 종사와 백성을 위해서 세자를 보내겠다. 저들과 화친을 하겠다. 이런 태도였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화친은 없다. 기필코 오랑캐를 물리치겠다. 이런 강경 입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러한 화친이냐
또는 전쟁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당시 성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여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병자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점쟁이가 점을 쳐서 말하기를 오늘은 화친을 해도 길하고 싸움을 해도 길하다 하였다. 오늘은 둘 다 해도 괜찮다. 이런 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군을 이끌고 있었던 김유가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화친도 하고 싸움도 하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남한갑이 그 소식을 듣고 몰래 말하기를 아니 결혼식과 장례식을 어떻게 같이 치를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김유를 은근히 풍자했다는 거죠. 당시에 오락가락하는 조정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이건 뭐 화친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논쟁으로 시간을 소모해서 나중에 더 큰 굴욕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런 혼란스러운 조정의 상황과 당시 성안의 처절한 분위기들을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